한마디로 말해서 네, 오늘 민평당과 정의당의 교섭단체 구성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애 보좌관의 답정너. 오늘은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이명박 사이에서 벌어진 매관매직 의혹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완배 기자의 경제의 속살. 오늘은 속국 민주주의론 읽으면서 일본이란 어떤 나라인지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정선태 교수의 오늘을 읽는 책. 네, 오늘은 홍석현 전 중앙일보 회장과 홍준표 새누리당 대표, 이 홍씨들의 근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상근 기자의 오늘 미디어. 김용민 브리핑. 잠시 후 시작합니다. 김용민 브리핑. (2018년 3월 1일) 목요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정부 1기 내각 평균 연령은 61.5세라고 합니다.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김기춘, 정홍원 등 70대들이 주름 잡고 다녔던 박근혜 정부는 59.1세, 이명박 정부는 54세, 노무현 정부는 52.2세였습니다. 물론 상대적으로 고연령층을 손과 발로 발탁한 문재인 대통령의 취지를 모르지 않습니다. 사실 문 대통령과 합이 잘 맞아 일을 잘한다면 그게 최선이지요. 젊다고 다 합이 잘 맞는 것이 아닐 테고 젊다고 다 일 잘하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참여정부 당시 40대 말 50대 초였던 인사가 그때의 국정 참여 경험을 토대로 9년 지난 지금 문재인 정부에 합류한 사례도 많습니다. 그러나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지요. 자칫 내각의 활력이 떨어질 수 있고 젊은 세대와의 교류와 소통이 미진해질 가능성이 살아 있습니다. 남북 단일팀 구성 과정에서 드러난 젊은 세대들과의 인식 차이는 문재인 정부 안에서 젊은 세대를 대변할 창구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도 묻게 했고요. 현재 문재인 대통령은 20, 30, 40 세대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지만 그렇다고 40대 이하의 세대를 중용해야 한다. 이런 필요성을 반감시키지는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처럼 사심없고 경청을 일상화하는 지도자라면 젊은 세대를 끌어안고 갈 능력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생기 돌고 활력 있는 문재인 정부의 업그레이드를 희망합니다. 물론 그럴 가능성이 전무해서 이야기해봐야 사족 그 자체지만 45살인 저를 발탁시켜달라. 이런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공지사항입니다. 이번 주에도 도울 선생의 마가복음 항해가 이어집니다. 일요일 아침 10시 40분 도울 김용옥 선생의 뜨거운 설교가 있는 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근데 10시 40분에 오시면 다 차서 앉을 자리가 없더라고요. 네,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지하철 2호선과 5호선 충정로역 9번 출구 나오자마자 있는 벙커원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아침 10시 40분에 시작하는 도울 선생의 마가복음 설교,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김관진 전 청와대 안보실장은 2009년부터 이듬해까지 미국에서 체류한 바 있는데요. 당시에 사용된 연수자금에 대한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죠. 2016년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1차 청문회에서 있었던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의 발언 들어보시죠. 2009년, 2010년 본인과 두 따님이 미국에 체류하는 동안에 송금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미국 연수 당시 재미교포 사업가로부터 받은 정황이 국군 기무사령부 내부 문서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그러자 김관진 전 실장은 미국 연수 당시 돈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인정했는데요. 다만 김관진 전 실장은 4,500만 원을 받았으며 이 돈을 갚았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9월부터 만 5세까지 아동을 상대로 월 10만 원의 수당을 주는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다만 소득 수준 상위 10%의 가구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초연금법 개정안과 장애인연금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는데요. 역시 올해 9월부터 현재 20만 원 수준인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 그리고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액이 25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한국 GM 군산 공장에는 도급업체 4곳에 소속된 비정규직 200여 명이 근무하고 있는데요. 한국 GM이 비정규직 200명에게 4월 1일부로 근로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했습니다. 국내 한국 GM 전체 공장에서 일하는 비정규직은 약 2,500명인데요. 군산 공장 정규직들을 다른 공장에 배치할 경우 그곳 공장들의 비정규직 역시 자리를 내주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 이영배 씨와 이병무 씨가 작성해온 금전 출납부를 분석 중인데요. 이 과정에서 검찰은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뇌물 공여 정황도 파악했습니다. 또한 이팔성 전 회장이 작성한 비망록도 확보한 상태인데요. 이팔성 전 회장은 이 비망록에 MB 측에 약 22억여 원을 전달한 과정을 상세하게 기록했습니다. 검찰은 이 돈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오늘 녹음 끝나고 한 잔? 술 끊는다며. 새해가 되면 술 끊겠다는 결심들 많이 하시는데요. 네. 쓸데없는 짓 하지 마시고요. 네, 술 친구미 있잖아요. 아니 다들 술자리만 있으면 오라고 난리잖아. 술친금 들고 가야지. 술친금을 그렇게 퍼주니까 부르지. 술친금이 있어야 술자리가 오래 간단 말이야. 내 친구들이 전부 다 술친금 인정했어. 오빠도 한 잔 콜? 그렇다면 가지야. 네이버에 술친금을 검색하세요. 멀쩡합니다. 진짜. 담배든 목숨이든 둘 중 하나는 이번에 팍 끊어본다잉. 그동안 많이 피웠다 아이가. 다치는 쑥 건양초로 확실히 끊었슈. 쑥 피우면서 한 번에 끊는다. 쑥 건양초. 구입문의 080-907-5500 080-907-5500. 성규리 씨는? 네, 저는 완전히 끊었습니다. 쑥 건양초. 쑥 건양초 한국금연과학.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다이어트는 결국 먹는 게 문제다! 문제긴 하지. 매끼 식단 챙기기도 번거롭고 빼도 금세 다시 찌고. 아직도 몰라? 비타샵 다이어트를 해봐. 안 그래도 궁금했는데 어떻게 뺀 거야? 몇 개월 한 거야? 몸에는 안 나빠? 물어 뭐래. 비타샵 가봐. 같이 해. 1522-6648 혹은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답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해라고 하는 답정모. 아닌데. 답은 정치인데 너만 몰라. 이건데. 국민보좌관 김성회의 답정너. 김성회 보좌관 만나겠습니다. 김 보좌관님. 네, 안녕하세요. 예, 민주평화당 14석 그리고 정의당 6석 합치면 딱 20석. 그래서 두 당이 교섭단체를 구성할 것이다. 이런 설이 나돌고 있는데 매우 흥미로운 사안인 것 같습니다. 네, 뭐 호사가들의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했고 민평당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생각
생각보다 이렇게 의석이 많지 않죠. 물론 바른미래당의 3명의 의원들이 이쪽으로 동조를 하고 있고 그쪽이 무너져 내리면 더 들어올 가능성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뭐 점치기 어렵고요. 특히나 민평당에서 활동하고 있는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원내교섭단체가 어떤 것인지 어떤 맛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혼자 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했고 마침 정의당의 6석이라는 맞춤의 숫자가 준비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전체적인 지형으로 봤을 때 자유한국당하고 바른미래당이 한쪽으로 묶여서 이제 우익을 구성을 하고 민주당과 민평당, 정의당이 또 정부 여당과 뜻을 같이 하는 뭐 여기서 전혀 불쾌하게 말씀드릴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거나 전반적으로 촛불혁명 정신에 동의하고 그분들의 민의를 받들어서 정치를 하려는 쪽이 한쪽 그룹을 형성하고 있는 형태로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다고 했을 때 민평당하고 정의당이 같이 해볼 수 있는 일이 많을 것이라 생각하고요. 뭐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는 일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원내교섭단체 구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어제 보니까 노회찬 의원과 이정미 대표도 정의당에서 각각 인터뷰를 통해서 제안이 들어온 적은 없지만 들어온다면 뭐 정중하게 검토하겠다라는 워딩들이 나오고 있어서요. 예. 저는 뭐 좀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사실 두 당이 연대하더라도 뭐 어느 당이 먹힌다 이렇게 생각할 국민들이 없고요. 또 민주평화당은 이제 국민의당에서 보수파들이 나가고 남은 당이기 때문에 물론 지역주의에 기반하고 있다는 평가도 엄존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정의당하고 통할 수 있는 여지는 많아 보입니다. 예, 특히나 원내교섭단체라는 단어에 좀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여기서 원내는 바로 국회 내를 뜻하는 겁니다. 원내 대표가 있고 당 대표가 있듯이 이 원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국회 본회의장 안에서로 이야기가 국한되기 때문에 민평당과 정의당이 합당을 할 필요도 없고요. 각각의 당 대표를 두고 정당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활동하는 것은 아무런 제약 없이 할 수 있고 다만 원내 전략을 구사하는 데 있어서 그 20명의 의원들이 각각의 상임위에 흩어져서 활동을 할 때 또 본회의에서 투표를 하거나 이런 것을 할 때 게다가 국회는 원내 정당 그리고 원내 교섭단체에는 또 국비로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국고지원액을 나눌 때 원내 교섭단체를 우선으로 하게 됩니다. 예. 그럴 경우에도 20석을 갖고 있는 정당과 19석을 갖고 있는 정당이 받을 수 있는 지원액은 아주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요. 현실적인 점도 저는 고려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국회는 16개의 상임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16개의 상임위에 지금 의원이 20명이니까 물론 이제 겸임하는 상임위가 있습니다. 운영이라든지 여성위원회라든지 그 예결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4개 상임위는 겸임을 하게 되고 12개는 각각을 하게 되는데 그 얘기는 뭐냐 하면 한 상임위원회에 1명이나 2명 정도의 민평당 정의당 의원들이 현재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셔야 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 12명의 간사가 되는 겁니다. 원내 교섭단체가 되는 순간. 그러면 지금까지는 예를 들어서 자유한국당과 민주당, 뭐 이제 정의당 입장에서는 그 두 당이 독주를 해왔다고 하면 거기에 바른미래당하고 정의당과 민평당의 연합한 원내교섭단체의 간사가 들어와서 4명의 간사가 모든 사안에 대해서 합의를 해야 되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원내교섭단체가 되고 간사가 된다는 게 상임위라는 것은 저희가 이제 관용구처럼 쓰는데 양당 간사 간에 합의해 오시면 진행하겠습니다. 이게 위원회가 가장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거든요. 그 말 많이 들었습니다. 예. 네. 4당이 되면 이제 4당 간사 간에 합의를 해 오시면 진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중에 한 당의 간사라도 입장을 틀거나 목리를 부리면 사실은 무엇도 통과되기 어려운 게 국회인 현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상임위에서의 내밀한 논의 그리고 협상 과정에서 간사 자격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건 정당으로서는 엄청난 큰 메리트를 가지는 일이라고 봐야 할 것이고요. 예. 보통 그래서 민주당 같은 경우도 재선 의원이 되어야 간사를 할 수 있는 역할을 줍니다. 4년 임기 동안 뭐 이제 잘하시는 분들은 4년 내내도 위원회를 옮겨가면서 간사를 하기도 하지만 보통은
2년 동안 간사를 맡고 그 간사의 권한은 실로 막강해서 물론 위원장이 제 권한이 막강합니다만 기본적으로는 간사 간의 합의가 안 되면 아무런 일의 진척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정부 부처에서도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간사들이죠. 근데 정의당 같은 경우는 민평당원도 물론입니다만 그런 간사의 지위를 갖게 된다는 것, 그리고 뭐 제가 정확히 계산을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6명의 정의당 의원들 중에 적어도 절반 넘게는 간사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임위 대부분은 이제 서로 나누어서 하겠죠. 근데 뭐 그려볼 수 있는 그림이라고 하면 그 외교통일위원회 간사는 아마도 민평당에서 맡고, 예. 보건복지위라든지 뭐 이제 이런 데들의 간사는 또 정의당이 워낙 강점을 갖고 있으니까요. 뭐 정의당 윤소아 의원 같은 경우도 이제 보건복지위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원들이 간사를 맡게 되면 법안 통과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에 있어서 굉장한 힘을 받게 되죠. 사실 정의당은 6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법안 발의하려면 10개의 도장이 필요한데요. 10명 의원들의 동의를 이끌어내기도 사실 쉽지 않은 현실적인 척박함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원내교섭단체가 구성된다면 저는 상당히 국회에 재미있는 활력을 불어 넣을 것이라 생각하고요.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 정의당과 민평당의 원내교섭단체와 같이 보조를 맞춰서 정부 정책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좀 해봅니다. 예. 정의당과 민주평화당이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한다 하면 합당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뭐 합당하면은 뭐 자연적으로 교섭단체 구성이 어렵지 않을 텐데, 자, 원내교섭단체가 된다 하면 두 당이 국회 안에서는 한 당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대외적으로는 이제 당이 다릅니다만은. 아니요, 뭐 국회 안에서도 한 당이 될 필요도 없고 각각 상임위를 나누어서 가지는 형태의 연정을 생각하시는 편이 제가 보기엔 좀 더 어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간사를 맡는 의원의 비중이 강해지거든요. 간사를 어떻게 나누어 갖느냐를 16개 상임위를 다 논의를 할 것이고, 제가 보기엔 환경노동위원회라든지 보건복지위원회 등 정의당이 기본적으로 강점을 갖고 있는 쪽의 상임위는 아마 정의당이 가져가려고 할 것이고요. 예. 뭐 그 외에 이제 법사위라든지 아니면 국토교통이라든지 이런 데는 현안이 있잖아요. 지금 개발의 현안이. 그것은 이제 지역구가 호남인 민평당이 훨씬 더 강한 필요가 있거든요. 그리고 본인들의 주전공인 외교통일 분야, 이런 쪽은 민평당이 간사 역할을 가져가려고 할 것이고, 서로 협의는 하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합당까지의 분위기는 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전략적 제휴를 하는 관계 정도로 아마 머물게 될 것으로 봅니다. 예. 제가 있는 정당은 아니라서 그렇게 하는데 정의당 보좌진들하고 좀 통화를 하면서 취재를 해봤는데요. 내부 분위기가 어떤지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봤더니 정의당 안에도 보면 이제 소위 말하는 예전 참여계라고 불리우는 이 그룹들은 예전에 실제로 국정을 운영해본 경험을 갖고 있거나 그것을 함께 공유했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인 것으로 보이고요. 그거 외에 가장 입장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은 사실은 정의당 같은 경우는 소수자의 인권 문제에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잘 지켜나가는 정당인데 사실 민평당이 소수자의 인권 문제, 뭐 예를 들면 동성애라든지 페미니즘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거나 컬러가 있는 정당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견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중간에 말씀드렸듯이 지방자치선거가 얼마 안 남아있는 상태라서 정당들이 두각을 나타내는 것이 한편으로는 필요하고 언론의 주목을 포함해서요. 예. 또 한편으로는 자금적인 문제도 또 중요한 전 포인트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의당이 지금까지 원내교섭단체를 한 번도 못 해봤잖아요. 그게 뭐냐면 한 번도 간사 역할을 맡아본 적이 없다는 거거든요. 민주노동당 가장 잘 되던 시절에 제 기억엔 11명 정도 국회의원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간사는 정말 신천지입니다. 그래서 재선 의원이 돼서 간사를 하려고 국회의원들이 정말 크게 노력을 하고 정청래 의원도 정보위 간사를 하면서 국정원 댓글 투쟁을 이끌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안행이 간사를 하면서 또 기억나시겠지만 네이버 밴드 사찰 등의 여러 가지 이슈들을 주도하고 나갔던 것이, 지금도 마찬가지로 정부 부처가 간사실을 함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정보의 유통이나 소통도 원활하고 힘을 자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정의당에 대해서 사람들이 항상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실제로 해보면 다르다. 너희들이 이렇게 뭐
이상적으로 말을 하지만 현실은 다른 거라는 그런 얘기들 많이 해오는데 저는 뭐 이번 기회에 한번 간사를 맡아서 실력을 보여준다면 정의당의 호감이 상승하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민평당은 뭐 워낙 예전부터 간사를 했거나 당대표를 해본 의원들도 다수 포진하고 있는 당이라 거기에는 그닥 큰 임팩이 없을 수 있지만 정의당은 이번 기회에 본인들의 실력을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고요. 만약 실력이 없다면 뭐 그것이 한편으로는 국민들 앞에 다 낱낱이 드러나는 현장이 될 거라서 뭐 어느 쪽이 될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큰 기회를 한번 가져보게 되는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합니다. 이게 사실 전례가 없는 게 아니에요. 2008년에 자유선진당하고 창조한국당 이 두 당이 이제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했거든요. 근데 자유선진당은 보수색이고 창조한국당은 안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진보 색채가 좀 더 명확했던 당이었는데 그 두 당이 원내 교섭단체를 꾸리기 위해서 이렇게 교섭단체를 구성했거든요. 그때 그 뭐라고 그러면 원내 교섭단체 이름을 만드느냐? 이 새로 이름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때 일각에서는 창자연대가 되지 않겠냐. 창조한국당과 자유한국당 합쳐서 창자연대. 예. 네, 그렇게는 안 했고 선진과 창조의 모임 이렇게 됐습니다. 네. 민평과 정의의 모임 이렇게 될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 민주평화 정의 뭐 예,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인데 좋은 단어들은 다 갖고 계셔서 네. 그 단어를 잘 살려서 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근데 이 선진과 창조의 모임이 어떻게 깨졌는지 이 과정도 아주 흥미롭습니다. 이게 2008년 8월 6일에 구성이 됐는데 2009년 9월 1일 한 1년 지나서 심대평 의원이라고 그 양반이 교섭단체 사퇴서를 제출하면서 교섭단체 구성 요건인 20석을 채우지 못해서 자동 해산됐습니다. 네네. 제가 해산 과정까지 몰랐네요. 근데 정당 정치를 하는 사람들에게 원내교섭단체의 경험을 한번 하게 하는 것 정의당으로서는 전 꼭 필요한 일이라고 보고요. 거기서 정의당의 진짜 실력이 저는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드러나게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면은 다른 당에게도 영향을 미치지 않겠어요? 민주당에게는 호재가 되겠죠, 아무래도. 저는 뭐 노회찬 의원도 오늘 얘기를 했지만 뭐 정당의 사사로운 이익보다는 촛불 정신을 잘 지켜갈 수 있는지 여부를 고민하겠다라고 말을 했고 실제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정의당이 본인의 실력을 보여주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국민적으로 공감대를 이끌어내지 못하는 일들은 못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촛불 정신의 기본은 뭐 민주당이 촛불 정신을 다 지키고 있다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문재인 정부가 기본적으로는 촛불 혁명을 통해서 탄생한 정부라는 것을 청와대도 알고 있고 당도 잘 알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민평당, 정의당이 만약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한다면 민주당과 함께 많은 개혁 과제들을 도출하고 풀어가는 과정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 바른미래당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또 마찬가지로 조금씩 더 연대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예, 안철수 대표가 일단 지도부에서 물러가 있는 이상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씩의 그 협치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좀 어려움이 있겠죠. 바른미래당에서 추가 탈당자가 나올 가능성은 없습니까? 지금 당장은 뭐 대치 국면을 그대로 이어갈 거라고 저는 보고요. 지방자치선거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여기서 포지션을 바꿔서 뭘 한다는 게 사실 지역을 고려하면 쉽지 않습니다. 비례대표들은 뭐 당에 묶여있으니까 움직일 수가 없고 지역구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당을 옮기면 그 당에 있는 사람들하고 재공천이니 뭐니를 다시 해야 하는데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선거가 끝날 때까지는 다들 정중동을 유지하지 않겠나 싶고요. 네. 지방자치선거가 5월에 끝나고 6월에 이제 하반기 국회가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벌써 2년이 지나게 되는 건데요. 그 시점에 되면. 그럴 때 또 한번 전국이 요동치게 될 것이라고 보고요. 또 잘 아시겠지만 이번 지방자치선거에 미니 총선이라고 불릴 만한 규모의 또 보궐선거들이 열릴 테니까 그런 결과들까지 좀 종합해서 그림이 그려지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해 보겠습니다. 예. 그건 뭐 지방선거 지나면 또 한 번 정치권이 큰 물결이 치겠네요.
예, 지방선거를 누가 이기느냐, 그리고 그 미니 총선에서 누가 이기느냐로 의석수 이런 이니셔티브 이런 문제들이 다 정해질 것이기 때문에 뭐 저는 민주당원의 입장에서 민주당이 지방선거 압승하고 보궐선거에서도 이겨서 힘을 좀 더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뭐 욕심을 내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겠지만요. 민심은 언제나 가장 정확하게, 가장 예리하게 정치권을 바라보실 것이기 때문에 결과는 장담할 수 없죠. 항상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김성회 보좌관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용민 브리핑 뉴스티기 능력평가 정답 맞히신 분들에게 드리는 상품 소개합니다. 정답자에게는 도서출판 책밥에서 협찬해 두신 도서 꽤 그럴듯한 통기타 연주 보내드립니다. 통기타와 일렉기타 관련 영상을 업로드하는 브랜드 통단기에서 신간 꽤 그럴듯한 통기타 연주를 펴냈습니다. 통단기는 취미로 기타를 배우는 분들에게 적합한 교육과정을 개발해 레슨에 적용하고 있는데요. 꽤 그럴듯한 통기타 연주는 음악 이론과 코드는 물론 연주 주법까지 여러분에게 차근차근 설명해 드립니다. 신간 꽤 그럴듯한 통기타 연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른 정답자에게는 애주가들 핫 아이템 술친굼 한 박스 선물합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술친굼을 검색해주세요. 금요일 정답자 가운데 한 분께 남도 먹거리에서 협찬하는 식품꾸러미 상품 보내드립니다. 인터넷 주소창에 남도먹거리.kr 입력해주세요. 금요일 정답자 가운데 다른 한 분에게 골반 보정 속옷 바디로직 리포머 팬츠 보내드립니다. 검색창에서 바디로직을 찾아주세요. 금요일 정답자 가운데 다른 한 분에게 머문빌리지 이용권 격주로 보내드립니다. 총 3,000평의 대지와 건물 2동을 오직 한 팀에게만 서비스합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서 일요일과 평일 가격을 대폭 낮춘 머문빌리지 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머문빌리지를 찾아주세요. 클로징 사연 소개된 분들께는 별을 따다 구운 과자에서 만든 강릉 두부도넛 선물합니다. 주문 전화 033-646-2668, 인터넷 주문 kingfarmer.co.kr입니다. 팟빵 게시판에 사연과 함께 이메일 주소를 올려주세요. 김용민 브리핑 뉴스기 능력평가 오늘도 많은 참여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창걸입니다. 새싹 땅콩차의 전창걸몰에서는 엄선된 원료와 최고의 품질로 프리미엄 차문화를 선도하는 제임스 티스푼과 함께 로얄 캐모마일, 오렌지 레몬그라스, 히비스커스, 애플 시나몬 홍차, 루이보스 오렌지, 보이차, 제임스 티스푼 9종 특선을 비롯 제임스 알커피 핸드드립 원두커피 선물 세트까지 설맞이 런칭 기념 파격 특별 할인가 선물 세트를 준비했습니다. 소중한 분들에게 드리는 고마운 마음, 전창걸몰닷컴과 함께 하시죠. 전화문의 070-8635-1288, 070-8635-1288. 4대강만 먹조라떼. 담양식 돼지갈비를 집에서도 편하게 드실 수가 있다는 건데, 아, 먹고 싶다. 100% 현미 쌀국수입니다. 아, 이거 농촌에도 도움되고요. 전통 방식 그대로 100% 우리 한우로 만든 나주곰탕, 남도 먹거리 쇼핑몰의 나주곰탕입니다. 전북 고창 황토에서 자란 군고구마. 이거. 아, 거기 있네요. 아, 그거예요? 예. 맛이 어떤가요? 죽여줍니다. 다음 포털에서 남도 먹거리 이렇게 검색하시거나 1544 1669다. 심심할 땐 좀봐라. 피곤할 땐, 짜증날 땐 좀봐라. 배고플 땐 좀봐라. 화가 날 땐, 우울할 땐 좀봐라. 좀 봐라. 좀 봐라. 좀봐라가 뭔데? 유튜브에서 좀봐라를 검색해봐. 무료로 웹 애니메이션을 볼 수 있는 채널 좀봐라 TV. 엄마, 이거 뭐야? 된장찌개 너무 맛있다. 아, 그거 저번에 멸치 맛있다 그랬지? 바보 멸치에서 국물팩이 새로 나왔다기에 그걸로 국물을 내봤지. 솜씨 좋은 엄마가 센스까지 있으시네. 100% 국내산 천연 재료로 만든 바보 국물팩. 바보 저염 멸치와 새우 중 가장 맛있는 중화새우를 넣어 단맛과 깊은 맛이 깔끔하게 우러납니다. 무염 바보 멸치와 바보 국물팩은 포털에서 바보 멸치를 검색하시거나 02-587-3599로 전화주세요. 생활
동아리를 위한 꿀팁. 집 두 채에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 화재 배상, 심지어 도난 피해까지. 여기에 더해 가전제품 고장 수리비까지. 우와, 우리 집 말고 부모님 집까지 두 집에 월 10,000원이라고요? 식당, 노래방, 임용실 같은 상가와 숙박업소, 사무실, 공장, 창고, 목조주택까지 모든 업종의 화재보험과 배상 책임보험도 상담해드립니다. 02849-9730.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만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그리고 이명박. 물론 당연히 이명박 정권 때 이명박이 아무나 우리은행 대표를 갖다 앉힐 리는 없을 테고 무언가 자기와 이익이 닿아 있는 사람을 그 자리에 앉힐 거라는 추정은 했습니다만은 야, 아주 심각하네요, 양상이. 네, 이건 정말 심각한 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너무 울컥하고 화가 나서 지금 방송 원고를 쓰는데도 조금 원고가 과격해서 제가 읽을 때 이제 조금 조율을 하겠습니다만 하여간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되게 화가 많이 났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차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원고에 그게 있습니까? 씨발놈? 그거는 없고요. 예. 원하시면 중간에 한번 넣어볼까요? 예. 그런 건 저만 쓰죠. 뭐 이완배 선배께서 하시면은 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 단어를 빼고 그냥 감정을 섞었던 이제 원고를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예. 이 보도는 엊그제 화요일 오후 6시경에 머니투데이의 단독 보도로 처음 알려졌죠. 그리고 제가 하루를 기다렸습니다. 보통 이유는 이런 단독 보도가 나오면 보도의 신빙성을 확인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얼마나 많은 언론들이 다음날 이 기사를 받아 쓰느냐를 보면 됩니다. 그런데 수요일에 대부분의 언론이 이 사실을 받아서 보도를 했습니다. 이 말은 머니투데이 단독 보도가 나간 뒤에 검찰 출입 기자들이 이제 사실을 검찰에 확인을 해봤겠죠. 그리고 일정 정도 사실이라는 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받아 쓴 보도가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 메간 매직 의혹에 대해서 한 가지 확실한 건 이 의혹이 사실일지 아닐지는 검찰 수사를 더 지켜봐야 되고요. 또 재판 결과까지 봐야겠지만 최소한 검찰이 지금 이런 의혹을 잡고 수사를 하고 있는 건 분명한 겁니다. 지금까지 보도된 사실을 요약해 보면요.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이명박에게 거액의 돈을 건넸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팔성이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뇌물에 의한 인사청탁으로 볼 수 있다는 게 검찰의 시각 같아요. 그러니까 이명박이 요거까지 따지니까 이제 3개가 걸린 겁니다. 삼성 소송비 대납 의혹이 하나 있고요.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있고요. 그러니까 뇌물수수 의혹으로는 지금 3번째로 이게 걸려들었다는 거죠. 보도를 보면 검찰에서는 이 문제를 상당한 비중으로 다루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검찰 안팎에서는 이명박을 구속하는 중요한 명분으로 이걸 보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지금 보도에서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명박이가 지금 만약에 실세가 아니라면은 검찰이 수사할 일도 없을 뿐더러 확인돼서 보도될 일도 없었겠죠? 네, 제가 하여튼 법조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하신 말씀이 맞을 것 같다는 상식적인 추정을 합니다. 상당히 뭐 하여튼 진실에 근접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이 일반 시민 입장에서도 드니까요. 요 문제가 어디서 시작이 됐냐면 검찰이 뇌물을 준 쪽으로 보이는 이팔성 씨의 집과 사무실을 털었습니다. 그리고 이팔성도 여러 차례 불러서 수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여기서 밝혀진 게 이팔성이 이명박 사위 이상주 씨한테 14억 원대의 뇌물을 전해줬고 형 이상득 전 의원에게는 8억 원대, 그래서 전반 22억 원 정도 돈이 넘어갔다는 거죠. 요걸 지금 검찰이 뇌물로 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돈이 건너간 다음에 이팔성 씨가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됐으니까요. 그래서 당연히 이 뇌물로 보이는 돈이 결국은 인사권자였던 이명박에게 흘러들어갔는지 이걸 지금 검찰이 확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 뉴스를 보고 이것들이 진짜 대한민국 정치판을 양아치판으로 바꿔놨구나 이런 절망감이 좀 들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게 사실이라면 한국 정치판은 이명박 시절부터 시작을 해서 그야말로 개판이 돼버린 겁니다. 요 이야기는 이제 제가 조금 이따 다시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처참한 느낌을 갖게 된 건 이팔성이라는 사람이 애초에 갖고 있었던 지위 때문입니다. 우선 이팔성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이명박 시절에 금융권 4대 천왕 이렇게 불렸던 사람입니다. 이제 요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금융권의 특색을 좀 알아야 되는데요. 우리나라 금융권은 자본가나 주주들의 이익에 복무하는 사람들이 사장이나 회장이 되는 곳이 아닙니다. 정부의 입김을 가장 많이 받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은행장이나 금융지주 회장도 대부분 정확하게 말하면 청와대 의중에 의해서 지금까지 결정이 됐었어요. 일단 주요 은행들 같은 경우는 지배주주라고 부를 만한 일대 뚜렷한 주주가 없습니다. 주주 분포가 아주 잘게 쪼개져 있고 다양해요. 그래서 주인이라고 할 만한 세력이 없는 거죠. 여기다가 금융권이라는 곳은 여기를 감독하는 총지휘권이 정부에게 있습니다. 금융권을 인가해 주는 것도 정부에 있어요. 감독권도 정부가 쥐고 있죠.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은행들이 큰 위기에 빠졌을 때 공적 자금을 투입해서 은행을 살린 것도 정부입니다. 이러니까 금융권에 대한 정부의 파워가 정말 막강합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박근혜가 성과연봉제 도입할 때 공기업, 공공기관, 금융기관에 대해서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이 말은 아니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은 공식적으로 정부가 지휘하는 곳이니까 정부 마음대로 한다 쳐도 금융기관은 사기업인데 정부가 뭔데 사기업에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니 많이 하냐는 건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도 뭐 거기가 나름대로 또 공적 관리가 필요한 곳이니까 그렇게 적극적으로 뭐 간섭하겠다고 하면은 또 막을 수도 없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막을 수 없는 게 아니라 무조건 먹히는 겁니다. 금융기관이라는 곳은 정부가 거의 공기업, 공공기관처럼 마음대로 다룰 수 있는 곳이기도 해요. 그만큼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부의 영향력이 큰 곳이라는 겁니다. 일례로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 증권거래소가 공기업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마치 정부 지분이 있는 곳 같은 느낌이 들죠. 증권거래소 하면요. 아닙니다. 여기 100% 사기업이에요. 증권거래소의 주주들은 증권사들입니다. 증권사들 여러 곳이 돈을 내서 만든 회사입니다. 그런데 증권거래소 이사장을 누가 뽑느냐?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이 물론 결정을 하지만 외형적으로 증권사들의 입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고요. 대통령이 마음대로 결정을 하는 게 관행이었습니다. 벌써 웃긴 거죠. 이 정도 되면은요. 사기업의 인사에 정부가 권한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정부 영향력이 금융기관에 굉장히 막대하다는 거죠. 실제로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인 이팔성 씨를 원래 이명박이 증권거래소 이사장으로 내려보내려고 했어요. 그런데 마침 이때 그 거래소가 새 이사장을 뽑는데 이팔성이 들어올 기회를 안 주고 그때 증권거래소에 이정환 경영지원본부장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을 주주총회에서 이사장으로 새로 뽑은 겁니다. 그러니까 청와대 의중을 못 읽거나 아니면 반발을 한 거겠죠. 난리가 났습니다. 진짜로요. 이때 이명박이 신임 이정환 그 이사장 옷 벗기려고 진짜 별별 지랄을 다 했어요. 민간업체인데. 민간업체인데요. 그러니까 거래소가 청와대 의중을 못 읽었다는 이유로 검찰 수사가 들어갔어요. 감사원, 금감원이 거래소를 탈탈 털었어요. 이때 진짜. 역시 MB답습니다. 네, 정말 장난 아니었었다니까요. 이정환 이사장이 굉장히 결기가 있는 분인데 버티고 버티다가 결국은 중도 사퇴를 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정환 이사장을 한두 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거래소를 출입할 때 이분이 경영지원 본부장이었거든요. 제 기억에는 굉장히 깐깐하고 굉장히 괜찮은 분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이분이 이사장이 되자마자 이명박이 그 난리를 쳐서 결국은 이분 옷을 벗기죠. 그 짓을 한 게 이팔성을 거래소 이사장으로 세우려고 했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그 난리를 쳤다는 겁니다. 아무튼 금융권은 이렇게 정치권, 특히 청와대의 인사 입김이 굉장히 강했던 곳이에요. 전통적으로. 그런데 이명박이 대통령이 된 이후에 금융권을 완전히 장악한 사람이 4명입니다. 그래서 이 넷을 금융권 4대 천왕 이렇게 불렀어요. 면면이 누구냐면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이죠.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이팔성 우리금융지주 전 회장이었고요. 어윤대 전 KB금융지주 회장, 강만수 전 산업은행 금융지주 회장 요 4명입니다. 한때 돈푼 쥐면서 방귀 뀌던 분들이군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4명은 전부 고소용 라인으로 분류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김순유 회장은 이명박과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61학번 동기입니다. 굉장히 친해요. 그래서 이명박이 대선 때부터 김순유 회장은 금융 분야에 굉장히 많은 조언을 한 측근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이팔성 씨, 이 사람도 이명박 대선 특보였는데
고려대학교 이명박 후배입니다. 이 사람은 웃긴 게 이명박이 서울시장을 할 때요. 서울시에서 무슨 직책을 맡았냐면 서울시 교양학단 대표이사 자리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평생 금융맨으로 살았던 사람인데 이명박의 서울시장 때 얼마나 챙겨줘야 되는 사람이었으면 서울시 교양학단 대표이사 자리를 줬겠냐고요. 그저 음악하는 교양학단 말하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개그도 이런 개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교양학단 대표가 된 게 뭐냐? 취미가 클래식이다. 뭐 이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황당한 거죠. 나 좀 시켜주지. 나도 클래식인데. 차라리 그런 걸 보면 여러 가지 역사의식으로나 누가 봐도 이팔성보다는 김용민 서울시 교양학단 대표가 더 어울리죠. 예, 박원순 시장 너무 심해요, 진짜. 예? 뭐야 이게. 박원순 시장께서는 아마 김용민 PD님께서 이번 정부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을 하실 줄 알고. 아이고 세상에 그렇구나. 아이고 얼마나 저를 놓아주시면서 아픈 마음을 달래셨을까 하는 생각이 또 듭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이제 이팔성 씨가 이명박 집권 이후에 이제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되죠. 그러니까 원래는 거래소 이사장에 보내려다가 아까 말씀드렸대로 실패해서 이제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됩니다. 윤대 KB금융회장. 이 사람도 고대 경영학과 이명박 직속 후배입니다. 이명박 정부 초창기에는 국가브랜드위원장을 하다가요. 2010년 7월에 자리가 나니까 KB금융회장직에 올랐죠. 4대 천왕 중에 3명이 지금 보셨듯이 고대 인맥입니다. 유일하게 고대가 아닌 사람이 강만수인데요. 산업은행 금융지주회장. 이 사람은 고대는 아니지만 소망교회 인맥이죠. 소망교회에서 30년 동안 이명박하고 친하게 지냈다는 거 아닙니까? 이명박은 주차장 봉사했고 강만수는 2층에서 헌금함 들고 다니면서 헌금을 받았습니다. 예. 그렇게 30년 동안 돈독하게 소망교회에서 쌓아왔던 인맥이기 때문에 강만수 씨는 이명박의 남자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초대기획재정부 장관을 맡았다가 그만두고 산업은행 회장으로 내려온 거죠. 보셨다시피 이 4명은 그야말로 청와대 인맥인 겁니다. 그리고 이 4명이 금융권을 완전 장악했죠. 요게 박근혜로 넘어가면서 금융권 인맥이 고소용 4대 천왕에서 서금회 혹은 이제 서강대 출신 금융인 모임이라고 합니다. 요리로 실권이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때는 서강대 출신들이 또 금융권을 완전히 장악했던 겁니다. 그만큼 보수 정권에서는 우리나라 금융권은 그냥 속된 말로 청와대 꼴리는 대로 리더들이 다 결정이 됐습니다. 근데 저는 요까지만 말씀을 드리면서 물론 이런 관행은 잘못된 관행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자본주의는 금융으로 치열하게 경쟁하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 금융권의 리더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런 판에 그냥 고소용이니 서구면이 이런 인맥으로 리더들을 결정을 하니까 우리나라 금융권이 오랫동안 경쟁력을 가질 리가 없었던 거죠. 하지만 요까지만 해도요. 뭐 개떡같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관행이니까 웃기고 마치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검찰 수사가 사실이라면요. 이건 그것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명박이 4개 금융지주 회장 자리를 선임할 때 자기한테 충성을 바친 자들에게 그 인맥을 어여삐 여겨 자리를 넘긴 게 아니고요. 돈을 받고 그 자리를 팔았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이팔성한테 금융 쪽에서는 최측근이라고 불리는 사람인데 이 사람한테도 야, 내가 우리 금융지주 회장 자리 줄게. 돈 좀 내. 뭐 지금 이랬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양아치도 이런 양아치들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정치판이라는 곳은 제가 잘 모르지만 제 짧은 상식에서는요. 제가 이런 관행이 좋다고 말씀드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런 관행도 없어져야죠. 하지만 최소한 이 정도의 상도인은 있는 곳입니다. 뭐냐면 내가 정치를 하는데 누군가 나를 도와요. 그러면 고맙잖아요. 야,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도와줬으니까 나에게 의리를 지켜줬으니까 내가 정치적으로 성공하면 좀 도와줄게. 보답할게. 이게 좋다는 이야기가 절대 아니고요. 그래도 최소한 이 정도 관행은 지켜졌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명박과 이팔성의 관계는 이것도 아닌 겁니다. 동지고 뭐고 없는 거죠. 내가 정치를 하는데 팔성이 네가 나를 도와줬으니 고맙다 이게 아니고요. 돈을 내라. 그러면 내가 지주회장 줄게. 지금 이랬다는 거예요. 지금. 네. 이게 사실이면 이팔성에 살아온 궤적을 보면 이 사람은 진짜 평생 이명박을 두고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누가 봐도 이명박 최측근이었다고요. 그런데 그런 최측근에게조차 돈을 받고 회장직을 팔았다면 이명박 시절에 나머지 공기업, 공공기관 회장에 오른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바치고 자리를 받았겠습니까? 근데 생각해보니까 진짜
이팔성 씨가 족가 탔겠네요. 그러니까요. 돈을 내라고 그러면 기분이 얼마나 아니 열받겠어요. 이명박이 자기한테 뭔데. 네. 상상을 초월합니다. 정말. 네,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벌어진 거죠. 이 검찰 수사가 사실이라면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정치판이 개판이 돼버린 거예요. 여기와 관련된 경제학 이론을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은행가의 역설이라고 불리는 이론인데요. 이 이론은 마이클 셔머라는 경제학자가 진화 경제학이라는 책에서 주장하는 겁니다. 제가 은행가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죠. 이제 제가 투자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한테 돈을 빌리러 2명이 왔어요. 한 사람은 신용도 좋고 사업도 잘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다른 사람은 능력은 있는데 사람도 좋은데 신용이 안 좋아요. 그리고 사업도 망해갑니다. 자, 요 2사람이 왔을 때 은행가는 누구에게 돈을 빌려줘야 되느냐가 질문입니다. 이러면 당연히 은행가는 신용도 좋고 사업도 잘하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줄 겁니다. 왜냐? 그래야 빌린 돈을 안 떼먹힐 확률이 높을 테니까요. 그런데 이걸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요. 이 2사람 중에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게 더 급한 쪽은 돈이 많은 쪽이 아니고 돈이 없는 쪽인 거예요. 이 사람이 더 절박한 겁니다. 신용 좋고 돈 많은 사람은 사실 은행에서 돈 대출 안 받아도 돈 있으니까 사업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사업 안 되고 신용 나쁜 사람은 지금 은행에서 돈을 안 빌려주면 망하는 거죠. 그래서 은행가 입장에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진짜로 돈이 더 필요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줄 것이냐, 아니면 별로 필요하지도 않지만 덜 떼먹힐 것 같은 쪽에 줄 것이냐, 이런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대부분 은행가는 돈이 더 필요한 쪽에 돈을 빌려주지 않아요. 덜 필요하지만 덜 떼먹힐 것 같은 안전한 쪽에 주죠. 그래서 결국 은행의 선택은 사회적으로 비효율적으로 흘러갑니다. 금융이 정말로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는 게 아니고요. 또 별로 안 필요한데 돈 많고 그래서 덜 떼먹힐 것 같은 사람들에게 돈이 흘러가서 이 사람들에게 더 큰 혜택이 됩니다. 그러니까 부익부 빈익빈이 더 심화된다는 얘기죠. 만약에 은행가 중에 난 혹시 내가 돈이 떼먹히더라도 정말로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줄래? 이런 사람이 나온다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비록 지금 돈 떼먹힐 확률이 높고 결국 만약 돈을 떼먹혀서 손해를 입으면 그래도 내가 감수할게. 하지만 나는 정말로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한번 걸어보고 싶어. 바보라고 불러도 좋아.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물론 이 은행가는 세상에서는 바보 취급을 받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은행가가 하는 일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분배하는 겁니다. 부익부 빈익빈의 규칙을 깨고요. 정말로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바보도 사실은 세상에는 있어야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이 되는 겁니다. 물론 이런 사람이 많지는 않지만요. 제가 왜 이론을 소개해드리냐면요. 정치권에 대한 투자가 이런 것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정치권은 의외로 제가 보기에 이런 바보들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보들이 보여준 의리, 우정, 낭만 이런 게 우리나라 정치판을 이끌었던 저는 중요한 동력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정치 지도자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도와다니면서 인재들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은행에 가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거랑 비슷한 거죠. 그런데 대부분 인재들이, 은행가들이 야, 너는 내가 보기에 대통령 되기 글렀는데? 확률이 너무 낮은 것 같은데? 너한테 투자하면 부도날 것 같은데? 하고 재능을 안 빌려주면, 돈을 안 빌려주면 이 정치인은 도무지 크지를 못하는 거죠. 오로지 은행가들이 성공할 것 같은 정치인, 기업인에게 돈을 안 떼갈 것 같은 정치인, 기업인에게 돈을 빌려주면 이런 현상은 똑같이 정치 지도자에게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더 심화하게 만듭니다. 사실 정말로 인재들의 도움이 필요한 정치 지도자는 야권 지도자, 신인 지도자 이런 사람들이겠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인재들이 손을 잘 안 내밀면요. 인재들이 은행가 마인드를 다 갖고 있으면은요. 내 재주를 저 사람에게 빌려줘도 성공 확률이 낮으니까 안 도와주면은요. 이런 사람들은 영원히 못 푸는 겁니다. 자본주의 논리에서는. 그런데 실제 한국 정치 역사를 보면 많은 인재들이 이런 은행가의 딜레마를 극복하면서까지 별로 확률이 없어 보이는 정치 지도자에게 도움을 주고 의리도 지키고 동지애를 갖는 사람들이 꽤 있었다고요. 이게 자본주의 입장에서 보면 바보인 거죠. 하지만 이런 바보짓을 하는 낭만가들이 꽤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치가 오랜 독재 정권 하에서도 유능한 야권 지도자들이 커왔던 겁니다.
제가 그 김대중, 김영삼 시대를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김대중 대통령을 존경하고 김영삼 대통령은 쏘쏘하게 생각하지만 이 두 지도자 옆에 있던 사람들을 보면 야권 시절에도 의리를 지킨 정치인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은행가 마인드로만 보면 무조건 박정희, 전두환에게 붙었어야 맞는 거예요. 그쪽이 성공 확률이 훨씬 높지만요. 하지만 성공 확률은 낮아도 그래도 나를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이 저분이어야 하고 그러니까 지조를 지킨 정치인들이 꽤 되죠. 특히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는 사형 선고까지 받았습니다. 은행가 마인드로 보면 이 사람은 버려야 되는 거예요. 김대중 이제 끝났네. 따라다녀봐야 생기는 거 없어. 부도난 카드야. 이래야 됩니다. 그런데도 우리 정치권에서는 의리를 지키고 보상이 불투명해도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으려는 방망가들이 꽤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번 이팔성 이명박 매간배직 의혹을 보면서 이명박 시대부터 우리 정치권은 정말로 은행가 마인드가 판치는 양아치들의 대항연이 돼버렸구나 이 생각을 지울 수가 없게 되더라고요. 자, 인재들이 이명박을 따라다녀요. 투자를 합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나한테 한 자리 주겠지. 그런데 이것도 내가 충성하고 내가 노력하는 방식을 넘어서요. 돈을 갖다 바칩니다. 그러니까 정치를 하는 이유가 내가 투자한 것 이상만큼 반드시 뽑아내겠다는 오로지 은행가 마인드만이 지배를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아까 소개를 해드렸던 마이클 셔먼은 신화경제학에서 은행가의 역사를 소개하면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인류는 누구에게 우정을 베풀 것인가? 이렇게 물어요. 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우리 인류가 오로지 이익의 관점에서만 은행가의 관점에서만 우정을 베푼다면 그건 정말로 은행가들의 세상이 되는 거죠. 이익관계에 의해서만 모든 인간의 관계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우정을 베풀면 보답이 없더라도 의리를 지키는 낭만이 있으면 그 세상은 은행가의 역설을 극복하는 사회가 되는 겁니다. 제가 우리 정치권을 보면 그래도 좀 유일하게 성공할 확률이 낮아도 의리도 지키고 우정을 베풀고 동고동락하고 이런 문화가 아예 없지 않았다고 봤었는데 이명박의 최측근이었다는 이팔성이 이명박에게 돈을 바치고 자리를 얻었다. 이 검찰 수사 내용을 듣고 이건 저 이명박 같은 자들이 정치를 하고 성공을 하니까 한국 정치판이 진짜 개판이 됐구나 이런 생각이 사라지지가 않아서 굉장히 불쾌하고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부디 좀 우리 정치예요. 내가 이 사람을 도우면 뭘 얻을 수 있을까 이런 은행가 마인드 말고요. 저 사람의 가치가 옳고 저 사람이 나를 필요로 하니 우리 함께 뭐라도 해보자 이런 가치 공동체 마인드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소박한 소망을 담아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이야기를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기 친구한테 뇌물을 달라고 하는 동지한테 돈을 받고 자리를 주는 이런 양아치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요 정말. 아니 그 정도면은 제가 봤을 때 양아치를 넘어서서 정말 돈의 신이다. 이런 생각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돈의 신이라면 돈의 등신을 말하는 겁니다. 예. 자, 이한배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모님의 생신 또는 기념일에 아주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부모님의 소중한 일생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억의 책을 선물해보세요. 부모님의 어린 시절부터 젊은 시절 그리고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아온 삶의 여정을 한눈에 모아볼 수 있도록 최고 100장까지 들어가는 사진첩과 더불어 기자들이 직접 인터뷰를 통해 작성하는 생애사까지 더해져 오직 부모님만을 주인공으로 하는 세상에 다시 없을 고품격 기억의 책을 10년 노하우로 특별 제작해드립니다. 200페이지 분량 12권에 2부까지 함께 드리는 구성으로 440만 원에 모십니다. 한평생 가족을 위해 자녀를 위해 헌신해 오신 부모님. 아주 오래 기억에 남을 뜻깊은 선물. 지금 신청해 보시죠. 평범한 사람들의 아주 특별한 기록. 기억의 책 만민보. 문의전화 1877-1419 1877-1419 민중의 소리.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무엇이 진실입니까? 대통령이라고 하는 지위를 진실을 밝히지 않는 데에 역이용해서. 김보영 아나운서가 함께합니다. 아프니까 팩트다. 안녕하세요. 아프니까 팩트다. 김보영입니다. 연극 연출가 이윤택 씨는 자신의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고 공개 사과한 바 있는데요. 그런데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과 이윤택 씨의 친분을 문제 삼았습니다. 대통령이 성추행범과 같은 자리에 있었다는 것은 상상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며 이윤택 씨의 청와대 출입 기록을 요구한 것인데요. 지난주 수요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있었던 곽상도 의원의 발언 들어보시죠. 이윤택이라는 분은 문재인 대통령하고 경남고 동기로 같은 반 친구였다고 합니다. 문재인을 지지해서 블랙리스트에 올랐다고 주장한 고원 시인도 성폭력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 현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 출입한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자료를 제공할 수 없다고 합니다. 곽상도 의원의 발언을 두고 너무 과한 엮어넣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왔는데요. 그런데 지난 화요일 곽상도 의원은 다시 한번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공개하며 이윤택 씨가 지난해 정부로부터 약 4억 5천만 원을 지원받았다고 밝힌 것입니다. 이어서 이게 이윤택 씨의 성추행으로 이어진 것 아니냐, 결국 정부가 성추행을 위한 예산을 지원한 셈 아니냐,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윤택 씨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에는 약 1억 5천만 원을 지원받았는데요.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 1호로 알려진 이윤택 씨의 지원금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난해에 대폭 늘어난 셈입니다. 하지만 서울신문은 지원이 최종 결정된 시점을 확인하면 다른 흐름이 보인다고 꼬집었습니다. 지난해 지원금 4억 5천만 원 가운데 약 3억 9천만 원은 5월 이전, 즉 대통령 선거 이전에 결정된 것이었습니다. 연극계 거물인 이윤택 씨는 박근혜 정부 블랙리스트와는 상관없이 상당한 규모의 지원금을 받아왔던 것입니다. 곽상도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성폭력 의원이 불거진 오태석 연출가도 지난해 4억 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를 두고 연극계에서는 블랙리스트와 별개로 거물인 이윤택 씨와 오태석 씨에게 정부 지원금이 집중되는 경향이 농후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성폭력 가해자로 확인된 이들은 물론 관련 사업에 대해 올해부터 지원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아프니까 팩트다였습니다. 최저임금, 꼼수, 불법, 신고하세요. 최저임금 올랐다는데 내 월급만 안 올랐네. 신고하세요. 민중당 최저임금 119 운동본부. 상여금을 기본급에 포함시킨다고? 신고하세요. 민중당 최저임금 119 운동본부. 근로시간 줄이기, 식대 기본급에 끼워 넣기. 신고하세요. 070-5118-2119 카카오톡 검색창에 최저임금 119 운동본부를 검색하세요. 최저임금 지키는 민중당. 야, 너 홍어 판다 그랬지? 팔지.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우리 엄마 관절염인데? 홍어. 나 숙취는? 홍어. 마누라 다이어트는? 홍어. 큰이모 변비? 홍어. 작은 형 소화불량은? 홍어. 여동생 피부? 홍어. 큰 누나 주름? 홍어. 명절 때 선물은? 홍어라니까. 근데 비싸지? 열라 싸고 열라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1599-6456.com 혹은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골반 잡자 바로 잡자 바디로직, 허리 통증 바로 잡자 바디로직, 몸매 교정 바로 잡자 바디로직, 자세가 좋아지는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검색창에 골반 교정 바디로직. 삐딱한 남성 골반 허리에도 역시 바디로직입니다. 바디로직의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자세한 환불 조건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장실 굿모닝 화장실 바나 굿모닝 바나나. 미궁 대장사랑,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과 배변 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이건 제가 써보니까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당신과 내가 좋은 나라에서 그 정의로운 나라 그곳에 산다면 난 그냥 좋아서 웃기만 할 거예요.
보좌관 김용민 브리핑. 대한민국 뉴스 브리핑의 선두주자 김용민 브리핑. 계속해서 김보영 아나운서가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날씨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비와 눈이 그친 뒤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바짝 추위가 찾아옵니다. 아침 기온 서울 0도, 대전 2도, 광주 5도, 대구 5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 서울 2도, 춘천 4도, 전주 5도, 부산 12도를 나타내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중부지방은 나쁨, 남부는 한때 나쁨 단계를 나타낼 전망입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브리핑 1번지 김용민 브리핑입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전공 정선태 교수님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교수님 오늘 어떤 책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오늘은 최근에 나온 책 우치다 다스루와 시라이 사토시가 함께 대담한 내용을 엮은 속국민주주의론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속국민주주의론? 네, 그렇습니다. 속국과 민주주의, 어떻게 좀 서로 연관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일본은 미국의 속국이다. 그리고 그 속국 체제 하에서 일본은 좀 비열한 방식으로 민주주의를 지탱해 나가고 있다. 뭐 이런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일본이 미국의 속국이다. 짐작은 했고요. 또 아무래도 전쟁이 가능한 군대를 보유할 수 없도록 미국에게 사실상 무릎을 꿇었던 일본이기 때문에 와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과연 그러한지 싶은 생각도 들고요. 사실 군사 대국화하는 길목에 있어서 미국은 바리게이트를 치워주지 않았습니까? 네, 아주 중요한 지적하셨는데요. 그 전에 조금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어제 오늘 뉴스에 등장한 게 윈난성 평충에서 일본군 성노예를 학살한 영상이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예. 19초짜리 짤막한 영상인데 그 전부터 익히 알고 있었지만은 그 영상을 보면 정말 충격적이죠. 일본군이 강제로 조선인 여성을 동원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이죠. 예. 그리고 또 하나의 뉴스가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강경화 장관이 일본군 성노예 문제를 제기하자 일본 쪽에서는 또 이걸 부인했죠. 강제성이 없었다라고.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게 뭐냐면 일본은 끊임없이 2차 세계대전, 그러니까 태평양 전쟁이라고 불리는 그 전쟁에서 패배했다는 것을 부인해 왔어요. 이게 이제 일본의 중요한 정치체제의 근간을 이루는 건데, 예. 그러니까 미국을 제외한 아시아 모든 국가에 대해서는 일본이 잘못을 저지른 게 없다. 그리고 전쟁에서도 잘못한 게 없다. 그런 걸 우리는 패배한 게 아니다. 라는 식으로 부인을 해왔다는 것이죠. 대신에 미국에 대해서만은 철저하게 패배했다고 무릎을 꿇고 동속되는 길을 걸어왔다는 게 이 책에 등장하는 핵심 내용입니다. 예. 1948년 8월 15일 이후에 1952년까지 7년 동안 미 군정 아래에서 철저하게 미국의 말을 들으면서 이른바 천황이라고 부르죠. 일왕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미국의 모든 요구를 들어주는 대신에 아시아에 대해서는 일본이 주도권을 갖겠다. 이런 약속을 했던 것이죠. 예. 그게 지금까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패배했다는 것을 깨끗하게 인정하지 않은 채로 이 체제를 유지해 왔고 그게 지금 일본 극우 세력의 자양분이 되고 있는 것이죠. 예. 이 책에서도 얘기하는 게 뭐냐면 속국이라는 사실을 직시하지 않은 것이 일본의 대미 종속이 갖는 특수성이자 고질병의 근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일본이 미국에 대해서 아시아에 대해서는 큰 소리를 치지만 일본에 대해서는 철저한 속국이라는 건 뭐 우리가 익히 아는 바와 같습니다. 예. 근데 일본 내부에서는 그 사실을 끝까지 은폐하고 또 다른 방식으로 기만해 왔다는 것이죠. 예. 그게 일본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정확하게 증명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군사적으로 속국이라는 것은 잘 알려진 바와 같습니다. 주로 오키나와를 미군 기지로 다 임대하는 방식으로 줘버렸고요. 일본 본토 안에도 많은 미군 기지들이 있죠. 근데 그 군사적으로 종속돼 있다는 걸 익히 아는 바와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그런데 미국은 또 한미일 공조라는 이름으로
북한에 대응하고 또 중국이나 러시아에 대응한다는 명목으로 한미일 공조를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식으로도 일본을 이용해야겠죠. 활용해야 될 테고 그 과정에서 일본과 무건의 계약들 또는 뭐 명시적인 계약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하에서 일본은 철저하게 자주권을 상실해버리고 미국에 종속되는 방식으로 자신의 정치적 명맥을 유지해 왔다는 판단입니다. 그리고 이 군사적 속국임은 물론이거니와 이 책의 저자들이 흥미롭게 지적하는 것은 일본의 미군 기지는 바로 자민당 정권을 지키는 파수견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민당 정권을 지켜주는 맹견이란 얘기죠. 그리고 이 맹견들에게 어떻게든 먹이를 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본의 뭐 자존심부터 시작해서 모든 그 물질적인 측면까지를 다 미국에게 내준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일본의 정치라는 게 얼마나 공허하겠습니까? 그런 지점들을 정확하게 얘기해 나가고요. 또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런 상황 속에서 일본의 민주주의가 후퇴를 거듭했다는 겁니다. 예. 이 책에서 제가 눈여겨보고 싶은 것은 특히 일본의 노인들의 그 유치화 과정들, 일본 극우 세력들의 주동들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사람들이 거의 포르노화한 극우 세력들이 돼가고 있고요. 아, 유치화했다는 거는 유치해졌다 이런 얘기입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 과정에서 점점 미국을 섬기는, 미국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그런 극우 세력들을 키워내고 있고 또 젊은 세대들도 이런 상황에 맞서지 못한 채 그냥 소비지향주의로 내몰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 학력은 저하고 사회에 대한 비판의식은 결여되고 그리고 정치적 무관심이 만연하고 그런 상황으로 끌려가고 있다는 얘기죠. 예. 이런 전반적인 일본이 처한 모습을 보면은 바로 일본의 극우 세력들이 앞으로 나아갈 향방들을 가늠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걸 깨부시기 위해서 자신들의 굴욕감을 깨부시기 위해서 아시아에서 또 자기를 존재를 증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앞에서 우리 김 PD가 말씀하신 군사 대국화를 지향하고요. 미국을 등에 업고 그리고 미국에 철저하게 복종하는 대가 또 굴욕감을 다른 방식으로 만회하기 위해서 아시아에서 군사 대국화를 지향하고 아시아에서 큰 소리를 치는 방향으로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일본은 참 알다가도 모를 것 같고요. 모르다가도 알 것 같은 그런 나라인데 네 겉으로는 참 친절해요. 되게 만나는 사람들을 보면 말이죠. 그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경계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기본적인 품성은 훌륭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그들이 또 개개인으로 보면은 도덕적이지만 또 집단으로 뭉쳐졌을 때는 어떤 광기를 뿜어낼지 모를 존재들로 탈변하는 것 같아서 참 이래저래 경계가 됩니다. 네, 맞습니다. 일본인 개인 각각을 여기서 평가할 수는 없겠지만은 집단화할 때는 이 책의 표현을 빌면은 광기의 폭발, 또는 발광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제가 일본에 오랫동안 주목하고 있는 이유는 그리고 민망한 말씀입니다만 이 책은 제가 번역한 건데요. 예. 네, 일본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인 이유는 우리의 반면 교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패배를 부인하면서 지금 자민당 정권이 오랫동안 이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한국의 자유한국당 세력들, 그 뿌리들은 자민당과 궤를 같이 해오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의 종속적이라는 측면이 특히 그렇고요. 오늘 3.1절 기념일에 또 태극기를 들고 정조기와 함께 들고 나올 생각지 못한 쇼들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 예. 독립을 외치는 날에 정조기를 들고 나오는 우리 한국의 그 극우 세력들의 퍼포먼스를 한번 보십시오. 이건 이 책에서 강조하는 일본이 미국의 속국이라는 그 비판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예. 그리고 과연 주일 미군이 자민당 정권을 지키는 파수견이라면 주한미군은 무엇인지 또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그리고 반성 능력을 상실하고 기득권 지키기에 몰두하고 있는 파렴치한 정치꾼들 많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그자들과 이 책의 저자들이 비난하는 일본의 정치꾼들은 얼마나 다를까요? 그게 다르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북한을 향해 일본 극우 세력들은 끝없이 혐오를 내뿜거든요. 그것과 이 한국의 극우 세력들이 북한에 대해서 뿜어내는 혐오 발언들은 뭐가 다르겠습니까? 일본의 발광을 막기 위해서 또는 다른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라도 일본의 행보를 정확히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본을 지탱하는 힘이 무엇인지 핵심을 우리는 속국 민주주의라는 이 키워드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자주독립국임을 선언하는 3.1절 아닙니까?
성조기를 들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스라엘기까지 들고 나오는 이런 덜 떨어지다 못해 뇌를 폼으로 달고 다니는 이런 분들. 근데 마음속으로는 일장기도 들고 싶을 겁니다. 우길승천기라고 하는 거 있죠. 일본 해군기. 예. 아마 그것도 마음속으로 들고 나오고 싶을 거예요. 그러니까 차마 못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 책에서 또 주목할 것은 일본의 그런 외교적인 종속 상태뿐만 아니고 군사적인 문제뿐만이 아니고 그 과정에서 일본의 시민들이 점점 탈정치화하고 냉소화하고 그 과정에서 헤이트 스피치라고 하죠. 혐오 발언들만 난무하는 그 상황 속에서 일본의 위기를 진단하는 것도 주목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본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계속 우리가 주시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미래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길로 가지 않기 위해서 정말 이 동아시아에서 민주주의와 자주 독립의 근거지로서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일본을 계속 경계하면서 그걸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이 책이 그런 과정에서 의미 있는 하나의 그 참고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참 3.1절에 다시 한번 우리의 자주 독립됨을 돌아보게 되고요. 극우화로 치닫고 있는 일본, 그 일본이 우리의 미래는 아닌지 성찰하게 되는 그런 책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정말 오늘 또 서울 도심에서 보수단체가 모인다고 하는데 그들에게 3.1절은 무엇인지 난데없이 당시에 있지도 않았던 북한을 상대로 적개심을 표출하는 것이 과연 자주 독립인지. 아니 그 사람들이야말로 북한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분들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본과 북한과 미국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자들이죠. 그러니까 자주 자체가 대단히 불편한 말일 겁니다. 민주주의 자체가 대단히 불편한 언어일 테고요. 저는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은 간신히 이 민주주의 불씨를 다시 이어온 우리 한국 시민들이 일본인들에게 끝없이 또 타전을 해야 할 겁니다. 한국이 보여주는 이런 민주화의 길들, 자주화의 길들을 정말 참조해서 아시아의 평화를 위해서, 동아시아의 새로운 길을 위해서 함께 모색해 나가자 하는 그 보이지 않는 연대의 손길들을 계속 뻗어야 할 거라 생각하고요. 저도 제가 공부하는 영역에서 그런 노력들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선태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방통 대통령 문재인입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오늘 3.1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태극기를 개항해보는 거 어떨까요? 자, 그런데 3.1절을 맞아 겐세이란 발언으로 주목받고 있는 정치인이 있습니다. 원래 MS 은재로 유명했던 분이죠.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이 3.1절을 맞아 청와대로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문재인 대통령님, 이은재입니다. 3.1절을 앞두고 국회에서 겐세이란 말을 사용했다며 국민들이 저를 욕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영어는 마음대로 사용하면서 일본어는 왜 사용하면 안 되는 겁니까? 그리고 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당구에 빗대 저를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300 이하 찍어치기 금지를 숙지하고 초선 의원의 마음으로 돌아가 큐를 잡기를 바란다. 이렇게 밝힌 것입니다. 찍어치기라 하면 누가 알아듣습니까? 찍어치기가 아니라 맞세이라고 해야 합니다. 어쨌든 과도한 말씀을 드린 것은 사과하겠습니다. 제 유행어로 편지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대통령님, 사퇴하세요. 하하하하. 이은재 의원님, 국회의원에 걸맞는 은행을 하셔야지요. 그것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겐세이라고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은행들이 자유한국당 전체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겁니다. 네?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는 멋있다고 난리라고요. 홍준표 대표도 경남도의회에서 겐세이란 말을 썼다고요. 이은재 의원님, 홍준표 대표하고 똑같이 행동하면 되겠습니까? 게다가 3.1절을 앞두고 있었잖아요. 네? 나경원 의원은 일본 자위대 창설 50주년 기념 행사에까지 안 왔냐고요? 그런데 그제 나경원 의원은 유관순 열사 상 제막식에 참석해 축사까지 했다고요? 참, 사람들 사는 모습은 참 다양한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가수 윤수연 씨가 부른 천태만상 이어드리겠습니다. 천태만상이나 세상 사는 것도 가지가지 귀천이 따른다 합집판한다 판사 변호한다 변호사 범인 잡는 동사 계룡산내 부채도사 연수한다 박사 운전한다 기사 트럭 택시 기차 전차 버스 공공 모tor 대중이 요리한다 요리사 소개한다 중개사 사과한다 미용사 간호한다 간호사 물론요리요 천태만상이나 세상 사는 법도 가지가지 귀천이 따른다 핫스 파는다 술장수 밥 파는다 밥장수 옷 파는다 옷장수 고기 채소 발장수 놀고 먹는 백소 운동한다 선수 축구 야구 농구 배구 실업 골프 복싱 축구도 말을 탄다 기수 축제 낸다 목수 깎는다 속수 많이 잡는 고수 물론요리요 천태만상이나 세상 사는 법도 가지가지 귀천이 따른다 스페이드 퀴즈입니다. 돌잔치, 칠순잔치, 가게홍보, 체육대회, 창사기념일. 정답! 기념품! 문제를 끝까지 들으셔야죠. 이럴 때 사용하는 판촉물이나 기념품, 답례품, 단체 선물 등을 취급하는 전문업체로서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하는 언론과 정당에 후원을 하는 판촉물 전문업체는 어디일까요? 정답! 네피알! 네? 어디라고요? 네피알! 네, 정답입니다. 판촉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알을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알을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알에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한글도 남보다 빨리 깨치고 참 똑똑했는데 갈수록 실력이 뒤처지는 것 같아 걱정이에요. 혹시 초등학교 교과서 본 적 있어요? 어려운 어휘가 너무 많아요. 학교에서는 어휘 개념을 하나하나 설명해 줄 시간이 정말 부족하잖아요. 그럼 어떡하죠? 내 아이의 어휘만큼은 내가 책임져야죠. 어휘 공부의 정성. 초등어휘 3천 초등어휘 5천 검색창에 초등어휘 3천을 쳐보세요. 이주노동 희망센터 이사 권영국 변호사입니다. 이주노동 희망센터는 동남아시아 저개발 국가의 이주노동자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시골 오지 마을에 학교를 만들고 마을 주민들이 공동체를 이루어 운영하도록 돕습니다. 포털 검색창이나 페이스북에서 이주노동 희망센터를 검색하시어 후원회원이 되어주세요. 노동 존중 생산과 소비를 통한 사회연대를 추구하는 문자당이 함께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은 우리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큰 정기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늦봄 문익환 목사 탄생 100주년. 민주화와 통일운동을 위해
11년 4개월간 옥고를 마다하지 않은 행동하는 양심.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민주주의 또 문익환 목사님 이 덕분이 아주 큽니다. 그가 24년 동안 살았던 서울 강북구 인수복로 통일의 집이 6월 1일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으로 거듭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항상 북적북적 이렇게 했던 공간이라 아버지한테만 아니라 우리 모두들한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통일의 역사를 기억하며 통일의 길을 모색하는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 기념사업 추진위원으로 함께해 주시겠습니까? 이건 단지 어떤 유가족들의 유산이 아니라 우리 시대가 가지고 있는 유산이기 때문에 자세한 안내는 포털 사이트에서 문익환 통일의 집을 입력해 주세요. 미디어 오늘 정상근 기자가 뉴스 속의 뉴스를 짚어드립니다. 정상근 기자의 오늘 미디어. 미디어 오늘 정상근 기자 만나겠습니다. 정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자, 3월의 첫 번째 날 어떤 소식 준비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홍석현 얘기를 오랜만에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 홍석현이 친구입니까? 아, 형이죠, 형. 네, 갑자기 이렇게 겐세이를 놓고 그러세요? 겐세이를.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일본어를 써서. 아이, 괜찮아요. 아이, 국회의원도 쓰는 판에 뭐. 아, 그렇죠. 네. 예. 또 누군가는 21세기 최고의 정치 레토릭이다. 뭐 이런 말도 했다고 하는데요. 네, 국회의원 한 명의 영향력이 이렇게 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요. 그 두 사람, 홍석현, 홍준표 얘기 준비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자, 두 홍씨, 뭐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까? 일단 홍석현 관련해서 얘기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홍석현이 한국기원 총재도 맡고 있어요. 프로 바둑 기사들을 뭐 관리하고 이제 바둑 대회를 주관하는 이 한국기원인데 여기 총재를 맡고 있습니다. 아마 2013년 12월부터 맡았던 것 같아요. 예. 이전에 한국기원 총재는 허동수 GX 칼텍스 회장이었고요. 오랫동안 회장을 하다가 물러나고 홍석현이 취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16년에 이 알파고하고 이세돌 구단의 치열한 승부가 펼쳐졌었잖아요. 예. 그때 이제 사진을 보면 우리 이제 석현이 형이 이 알파고에게 한국기원의 명예구단증을 수여하면서 환하게 웃는 모습이 찍혀있기도 합니다. 예. 근데 최근에 이 한국기원이 시끌시끌한 모양이에요. 이 한국기원은 지금 노사 문제와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내부에 잡음이 있었다고 하는데 지난해 12월부터 아예 이 한국기원이 구조조정에까지 나서면서 이 문제가 폭발을 한 것 같습니다. 한국기원은 지난해 12월 30일까지 근속연수 15년 이상의 사원들에게 8개월치 기본급을 주겠다라면서 희망퇴직을 받았다고 해요. 예. 이에 이제 한국기원 노조에서는 홍석현 총재 앞으로 공문을 보내서 노조와 사전 협의, 통지 없이 갑작스럽게 희망퇴직이 이뤄지고 있다. 라면서 중단을 요청을 했습니다. 예. 이게 좋은 말로 하면 희망퇴직이고 나쁜 말로 하면 구조조정인데. 절망퇴직이죠. 그렇죠. 사실 뭐 그냥 강제적으로 이제 하는 거죠. 말이야 그냥 희망자들만 받는다고 하는데 이 희망퇴직 대상이 찍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자르는 그런 상황인 거죠. 예. 이 희망퇴직이 뭐 노조조합원 1명이 들어가 있고 그 대상에 그다음에 부장급 직원 5명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예. 직원이 총 55명 정도라고 하는데 그중에 이제 6명 정도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희망퇴직 이후에 2명이 퇴사를 했고요. 나머지 4명은 아직 기원에 남아 있는데 예. 내부 관계자 말에 따르면 한국기원이 이 4명한테 전기가 제대로 공급도 안 되는 곳에 자리를 배치했다고 해요. 네, 좀 상당히 치졸한 행위를 하고 있는 건데. 예. 그래서 뭐 직원들 사이에서는 차라리 허동수가 맡았던 때가 좋았다. 뭐 이런 말이 들린다고도 합니다. 예. 심지어 이 임금 협상도 1년에 한 번 해야 하는 건데 협상도 지금까지 없었다고 하고
뭐 한 번도 없었는지는 불명하나 어쨌건 그분들 얘기로는 뭐 협상도 이제 좀처럼 없었다라고 하고 아예 지난 1월에는 한국 기원이 노조에 대해서 이 단체 협약을 해지하겠다 이런 통보까지 했다고 해요. 예. 김재철이 떠오르는 행동이죠. 근데 이 문제의 근원을 보면 중앙일보 인사들이 한국기원의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 이 한국기원의 부총재가 송필호 씨이거든요. 예. 이 사람이 지금 중앙일보 부회장을 맡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한국기원 경영기획실장으로 박형우라는 분이 가 계시는데 예. 이분도 역시 이 중앙일보의 재무법인 대표 출신이라고 합니다. 예. 박형우 실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거 관련해서 취재를 하니까 한국기원이 미디어도 아닌데 미디어오늘이 왜 참견하냐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해요. 잘못하셨네. 오지랖이 넓어가지고. 아니 그 미디어오늘이 미디어만 취재하는지 아닌지 자기가 왜 참견합니까? 사실 홍석현만 아니면 취재할 이유가 없죠. 네, 뭐 저희는 뭐 미디어 팀도 있고 뭐 오늘 팀도 있어가지고 뭐 노사 문제도 각 다루긴 하는데, 네. 요거는 이제 홍석현 관련돼 있어서 이제 저희 미디어 팀에서 다뤘어요, 미디어부에서. 예. 어쨌건 그래서 지금 내부 직원들의 불만이 좀 쌓인 상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프로 바둑 기사들이 이 상황을 크게 주목하고 있는 것 같진 않아요. 다만 이 한 여성 프로 기사분이 한 분 계시는데, 예. 바둑 구단이라고 하시는데요. 이분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중앙일보 홍석현 총재는 한국기원에서 물러나라 이런 글귀가 적힌 사진을 게시했다고 합니다. 오, 예. 그래서 아직은 뭐 요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김도현 기자가 지금 계속 추가적으로 취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게 뭐 잘 파면은 이 한국기원의 지금 구조적 문제까지도 들여다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은 뭐 요 정도로만 하기로 하고, 저희가 이 기사를 낸 이후에 이 한국기원이 어제, 그러니까 28일에 입장을 보내왔더라고요. 입장을 봤는데, 뭐 저희가 제기했던 몇 가지 이제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구조조정 관련된 얘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제시를 했는데, 한국기원에서 낸 입장을 보면은, 그거 자체는 부정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되게 쓸데없는 말들을 보도자료에 되게 많이 붙여놨더라고요. 대표적으로 뭐 홍석현 총재는 2014년 3월 취임식에서 바둑의 저변 확대와 경쟁력 강화, 바둑에 대한 민간 및 공공투자의 확충 등을 통해 바둑의 10년 대계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힌 바 있습니다. 홍석현 총재는 바둑을 중흥시켜야 한다는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한국기원 총재직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뭐 많은 업적을 쌓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은 업적을 쌓았는데 뭐가 있다가 아니라 많은 업적을 쌓은 걸로 평가받고 있다. 누구로부터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겁니까? 글쎄요. 그 뒤에 약간 좀 있긴 한데, 홍석현 총재가 뭐 힘을 발휘해서 전국체전하고 소년체육대회에 바둑을 정식 종목으로 끼워넣었다고. 네, 그렇게 하고요. 큰일 하셨네. 예. 네, 그러니까요. 저희의 이 기사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 되는데, 자기 자랑이 거의 한 이 문단의 80%를 차지를 해요. 그리고 이제 뭐 저희의 이런 보도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반박하는 부분은 이제 몇 줄 안 되는데, 일단 이 사무국 행정은 유창혁 부단 있잖아요. 유창혁 부단이 한국기원의 사무총장인데 이 사람이 관여를 하고 있다. 그리고 여성 프로기사의 페이스북 내용은 희망퇴직과 관련이 없다. 그리고 미디어오늘은 언론을 감시하는 매체인데 왜 한국기원을 기사화했는지 특정 인물을 흠집 내려는 저희가 있는 거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딱 요 정도만 써놨더라고요. 저희의 이런 의혹에 대해서. 이런 충성을 홍석현 씨가 좋아할 리 없고요. 아마 밑에서 알아서 충성하느라고 쓴 글 같네요. 이게 만약에 홍석현 회장의 뜻이 반영된 거라면은, 네. 홍 회장은 정말 유치한 거죠. 아, 네, 그렇죠. 저희도 뭐 홍 회장이 이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아마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경영기획실장 박형우 씨가 이런 글을 쓴 것 같아요. 왜 미디어오늘이 미디어도 아닌 자기들을 기사화하느냐 이런 말을 쓴 거 보니까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추가적으로 뭐 나오는 게 있으면 계속 이제 중앙일보 인사들과 뭐 엮여 있다는 말이 있는데 그 부분도 확인이 되는 대로 또 다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홍석현 이야기가 그렇고 홍준표 이야기는 또 뭡니까? 네, 저희 뭐 자유한국당을 출입하는 이 정민경 기자에 따르면 지금 자유한국당 출입 기자들의 분노 게이지가 상당히 높아진 것 같다라고 하더라고요. 뭔지 알 것 같아요. MBN으로부터 비롯된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이런 얘기부터 하고 싶습니다. 아니 그럴 것 같으면은 자유한국당이 그렇게 나오면은 다 같이 취재 거부를 해야지. 그래야 기자들이 우습게 보이지 않지. 왜 그 MBN 혼자서 저렇게 왕따당하게 내버려 둡니까? 그러게요. 아마 여기에 이 자유한국당 출입 기자들은 거의 대부분 말진인들일 거예요. 말진이나 아니면 거의 막내급일 텐데 이런 결정을 아마 뭐 데스크급에서 내려주는 게 가장 좋겠죠. 근데 뭐 데스크급에서 이렇게 뭐 움직이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금 MBN뿐만 아니라 김성태나 또 홍준표 이런 사람들이 계속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나 봐요, 기자들한테. 예. 그래서 그거에 관련돼서 사례를 몇 가지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자유한국당이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방남을 반대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언론들이 아니 2014년에는 뭐 환영해놓고 뭐 태도가 달라졌다 뭐 이렇게 지적을 한 곳이 몇 군데 있었죠. 당연한 지적인데 여기에 대해서 김성태 원내대표가 지난 23일에 언론을 향해서 일부 언론인들은 2010년 46명의 아까운 젊음이 서해의 차가운 바다에 수장될 때 국민적 분노와 아픔을 벌써 잊었냐라면서 민주당의 입장, 청와대의 입장을 대변하는 언론인들이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자기들이 그때랑 지금이랑 딴소리를 해놓고 뭐 청와대 입장 뭐 대변한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김성태는 26일에도 대한민국은 비상식이 너무 많다라면서 뜬금없이 일부 언론인 선동하는 여론조사 기관을 지켜보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홍준표도 이 한국갤럽에 대해서 자기가 알기로는 대통령 지지율이 40%인데 지금 어떻게 뭐 70%, 60% 이렇게 나오냐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었죠. 홍준표가 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지난 23일이었고요. 김영철 부위원장 방남에 대해서 자기는 언론에서 방한이라고 하지 않고 왜 방남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아마 청와대에서 쓰라고 요구한 모양이다. 그러니까 방남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 아닌가 이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헌법에 대한 전혀 이해가 없는 말이죠. 이 무려 검사 출신이라는 사람이요. 우리 헌법에는 우리 국토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북한 주민은 외국인이 아니라 우리 국민으로 취급을 받고 헌법상으로는 방남이 맞는 표현이죠.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끌어와서 지금 언론을 비방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지도부인데 기자들을 직접적으로 비난하는 것도 요새 잦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지난 14일에 보면은 홍준표가 우리가 기자간담회를 할 건데 기자들은 품격 높은 질문을 해라. 우리 당이 야당이 되니까 중진 기자들이 안 와서 질문 품격이 낮다. 뭐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고요. 김성태도 지난 23일 긴급 의원총회에서 2014년 김영철과 거품 물고 막는 2018년 김영철이 어떤 차이가 있냐고 묻는 기자의 질문에 저는 어제 밤잠을 한숨도 자지 못했다. 이러면서 이것이 대한민국 언론 환경인가? 초등학생 같은 한심스러운 질문에 정말 모르겠다고 되묻고 싶지만 많은 기자들에게 친절하게 답변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지금 뭔 말인지 모르게 뭐 얘기를 해놓고 기자들에게 탓을 하고 있는 거죠. 게다가 좀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 한 기자가 국회 운영위원장인 김성태에게 갑작스럽게 운영위를 소집하면 바른미래당에서도 불참한다는 입장인데 그럼에도 운영위원회를 강행할 거냐 이렇게 물어봤다고 해요. 그랬더니 이제 김성태가 어느 매체냐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래서 이 기자가 뭐 어느 매체다 이렇게 답을 했겠죠. 인터넷 통신사 기자였는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답하지 않겠다 이런 말을 했다고도 하고요. 작은 매체 기자는 질문도 하지 말라 뭐 이런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어쨌건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뭐 불만을 쏟아놓은 기자들도 있다고 하고 예. 일례로 이제 홍준표도 지난 1월에 오마이뉴스가 질문을 하니까 오마이가 우리 당을 출입하냐 뭐 이렇게 되묻기도 했었죠. 작은 매체들 같은 경우에는 또 이런 일도 있었는데 한 인터넷 매체 기자가 자유한국당을 출입을 하다가 이직을 해서 다시 출입 신청을 했대요. 비슷한 규모의 언론사로 이직을 했는데 국회에 상시 출입증이 없다면서 보도자료를 줄 수 없다 이렇게 거부를 했답니다. 자유한국당에서요. 예. 근데 이전에 다니던 매체도 상시 출입증이 없는 회사였대요. 작은 매체들을 배제하고 있는 게 지금 자유한국당의 현실이죠.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이 대한민국 제1야당이라는 자들의 언론관이 이렇구나라고 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희가 그거 관련해서 기사를 썼는데 댓글에 보면 아까 김윤 PD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 그냥 이럴 거면 아예 기자들이 철수하는 게 낫지 않냐 뭐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도 계시던데. 그렇죠. 네.
이 맘 같아서는 진짜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아니 저는 말이죠. 더불어민주당에 이런 당대표가 있어서 이런 행태를 벌였다면 진작에 기자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보이콧했다고 봅니다. 난리 났겠죠. 출입기자 간사가 막 소집해가지고 막 성명 쓰고 난리가 났을 텐데. 이렇게 만만한 대상한테는 마구잡이로 이렇게 대하고 상대가 좀 버겁다 싶으면은 이 대접이 다른 이런 이중성, 여기에 치를 떨게 돼요, 사실은. 그렇죠. 일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사진 관련돼서 지지자들이 막 몰리니까요. 이때 경호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충돌이 있었던 모양이죠. 그때 아마 출입기자들이 성명인가를 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식으로 성명을 낼 거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언론을 대하는 홍준표한테도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둘 다 그렇게 안 하든지 요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요. 정말 이 언론의 자유라고 하는 것이 언론인 스스로 개척을 해야지 이 만만한 지도자 나올 때 그때 비로소 누리는 것은 그것은 언론의 자유라고 말할 수 없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앞으로 자유한국당 출입을 보이콧한다든지 이럴 계획은 없는 모양이죠? 네, 그런 얘기는 들리진 않고요. 갠생이라도 놓을진 모르겠네요. 그래요. 정말 이 언론들이 하여튼 문제입니다. 예, 이거 언론이 근본적으로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지 않는 이상은 국민들의 신뢰를 다시 얻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자, 3월의 첫날 정상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뉴스포렌 매기로 이어집니다. 김용민 트위터 계정에서는 매일 설문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통과했지요. 이에 따라 법정 근로시간이 주당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됩니다. 평등한 휴식권이 보장돼야 한다. 이런 취지의 여야가 합의한 것인데요. 다만 근로시간이 단축되는 만큼 초과 근무수당이 줄어든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근로시간이 단축된 것을 시민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오늘 새벽 5시까지 모두 1,423분이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94%, 거의 모든 응답자들은 주당 52시간 근무를 지지한다. 이렇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근무시간 단축에 반대한다는 의견은 6%로 나타났습니다. 트위터 의견 볼까요? 윤님. 주 52시간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유럽 선진국에서 일하는 만큼만 일했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무리겠지요. 네, 조자동맹, 조선일보와 자유한국당은 펄쩍 뛸 겁니다. 민주개혁세력 지방선거 필승님, 노동자들의 삶의 질이 보장되려면 주 40시간 근무가 완전히 정착돼야만 합니다. 네,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용민 브리핑 뉴스기 능력평가 정답 맞히신 분들입니다. 주당 68시간 동안 가능했던 근로시간을 줄이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됐죠. 어제 뉴스기 능력평가 문제는 주당 법정 근로시간이 몇 시간으로 줄어들었는지 맞히는 거였는데요. 정답은 52시간입니다. 정답자 우암 골드빌님. 평창 겨울올림픽이 성공적으로 끝나 행복합니다. 비에무님, 버스기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번 근로시간 단축 정말 기대하고 있습니다. 클로징 사연 당첨자 듣고 남는 말입니다. 게시판에 이메일 적어주시면 별을 따다 구운가지에서 만든 강릉 두부도넛 보내드립니다. 김용민 브리핑 2부,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알고 계십니까? 지상파 라디오 서울 SBS 러브 FM 103.5와 부산 KNN 러브 FM 105.7로 매일 오전 6시 20분부터 40분 동안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새벽에 나온 새 소식, 당일 대한민국을 뒤흔들 핵심 이슈,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에서 미리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기상청의 최혜윤 리포터가 나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다수는 누구 겁니까? 제 건 아닙니다. 아, 그렇군요. 뉴스 더하기 뉴스,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최고의 브리핑 놓치지 마십시오.
도올 김용옥 선생의 마가복음 강해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마가복음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서의 원형이기 때문에. 원형. 매주 일요일 아침 11시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20 서울 지하철 충정로역 9번 출구 앞에 있는 벙커원에서 도올과 만나세요. 율법을 믿으시겠다고? 신약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얼어빠질 그따위 기독교 내 입 앞에서 제발 입도 뻥끗 터지지 말아요. 그런 소리는. 벙커원 교회 일요일 예배를 겸하는 이 자리. 도올이 진리와 생명이었던 예수를 원형 그대로 복원합니다. 그 십자가를 과감하게 걸머지고 돌아가신 예수를 말하지 아니하고 믿으면 너는 금방 축복받을 일만 남았다. 이게 한국 목사들 99%의 거짓말 설교예요. 도올의 마가복음 설교는 따로 녹화 녹음되지 않으며 현장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 도올 선생의 마가복음 설교는 2월 4일부터 진행됩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 김용민 브리핑 게시판에 올라온 사연 일부 소개합니다. 희미님, 노동시간을 줄여 좀 쉬어야 합니다라고 하셨고요. 쉴 시간이 있어야 개헌 같은 이슈에도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매우 지당한 말씀입니다. 국민들에게 정치 사회 현안에 대해서 관심 갖지 못하게 하려고 실은 일을 많이 시키는 면도 있죠. 먹고 살기 힘들게 만드는 것도 있고요. 듣고 남는 말림,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가 노르웨이라고 하네요. 우리나라는 언제쯤 사람이 먼저인 세상이 될까요? 라고 물어오셨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3월 1일 김용민 브리핑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